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다. 가격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수십 %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미 아직 이거는 화폐로서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지금 그 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찬 미래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는 돈 벌기 힘듭니다. 아, 돈 벌기 힘들어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던데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도 뭐 방송 가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네. 블랙 선데이라고. 블랙 선데이? 원래 블랙 뭐였죠? 딴 거는 먼데이. 먼데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일요일도 거래하니까 네.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시장에서 일단 한번 충격을 좀 받아서 한 20% 빠졌죠. 그런 다음 주중에 반등을 했나 싶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밀려서 일단 네. 장중 기준으로 해서 5천까지 깨졌으니까. 5천. 예. 원래 8,100만 원인가? 뭐 그렇죠. 뭐 아무튼 간에 야.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 이렇게 변동이 크다 정도. 그러니까 네. 5만 불, 뭐 5만 원, 뭐 5천만 원 다 좋은데 네. 아무튼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던 레벨도 장중이지만 오늘 방송 기준 이탈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역시 규제 리스크라는 게 그 터키 규제 리스크에 이어서 네. 한국의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네.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저녁에 급하게 뭐 방송 불려가서 인터뷰했는데 그거 보면서 뭐 저는 뭐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게 뭐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위험한 자산이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약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왔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모든 화폐 네. 금융이라는 건 사실 다 실체가 없어요. 모든 화폐? 예.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화폐 중에 실체를 가지고 있던 화폐는 네. 이미 그 시대가 종말을 구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화폐가 나왔는데 그건 보리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면포, 또는 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작은 실물 화폐거든요. 네. 즉 쓰임새가 있는 것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 네. 혹은 밀 한 포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즉각 인지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사활을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화폐로 쓰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물 화폐에 문제가 있었어요. 뭔데요? 썩죠. 그쵸. 예, 그리고 썩죠. 두 번째가 뭐 요즘은 우리가 정말 한국의 쌀도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우리 다른 나라 옆에 있는 그 나라 여행 가면 쌀 맛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쌀에 비해서 그쪽 쌀이 훨씬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 경쟁이 벌어지고 특히 여러 가지 노력들, 마케팅의 노력들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 그 밥이 참 맛있는 식당이 늘어났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 혼났죠. 왜 그러냐면 뭐 밥을 먹는 게 어디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모군란 1882년 발생했던 이모군란 당시에 그 겨가 잔뜩 섞여있던 쌀을 받았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을 정도로 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주기만 하면 고마운 물건이었지만 문제는 그 퀄리티라는 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최대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겨가 섞여있구나. 제대로 도정도 안 됐거나 심지어 상한 쌀을 그 한 포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해서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 화폐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장점, 직관적이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거기에 투입되는 인간 노동력의 가치,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는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실물화폐의 장점은 그 정도에 끝나지만 직관적이라는 거가 장점인데 이다음부터 인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제 실물화폐가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품질을 제대로 보증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안 좋은 물건이 돌아다니지 맛있는 쌀, 오래 햇살 이런 거는 거래용 화폐로 밖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먹겠지. 자기 가족이 먹겠지. 아니면 뭐 더 좋은 값에 또 부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값에 예를 들어서 노예를 받고 판다던가 여러 가지 상거래에서 가장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갑이 되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시장에서 나오는 상거래에 있어서는 품질의 문제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계속 그 면포의 저하 문제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 막 때려잡고 이거는 안 돼 이러고 이 가격을 유지해야 돼 이러는데 결국 실패하고 넘어간 게 이제 상평통 보이듯이 금속화폐로 이제 가게 되는 게 금속화폐가 기본적으로 실물화폐에 비해서 품질이 일단 균등하고 쉽잖아. 순도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인장을 꽉 찍어서 이거 위조하면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 금속화폐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미 본질 가치랑은 이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과 동전, 뭐 500원짜리 동전 이거의 가치가 정말 우리 국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의 가치랑 일치해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에 만들었던 10원짜리 큰 둥그런 10원짜리랑 후 불면 날아가는 요새 나오는 10원짜리랑 안에 들어있는 동의 가치가 같아요? 그치. 다르잖아. 근데 되게 우리 작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후 불면 날아가는 애도 10원이고 옛날 그 갈색의 그 좀 우리 맨날 이게 그 게임 하던 예, 그 아무튼 그런 동전들의 가치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10원이라고 치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실물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절정에 도달한 게 바로 지폐, 수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화폐, 지폐라는 거에서의 그 무서운 포인트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 화폐가 한 60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화폐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 나옵니다. 사피엔스.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그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하는 거죠. 근데 60조 달러의 돈들 화폐를 찍어냈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보나마나 코로나 쇼크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찍어냈지. 그런데 실제로 지폐로 인쇄돼 돌아다니는 돈은 5, 6조 달러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이 돌아다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 간 거예요? 그렇지. 은행에 서버에 있지. 우리 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하면서 n분의 1 식당 가서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의 돈이 은행에 있는 서버에서 이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체될 거라는 믿의 신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렇네. 그거가 정말 돈이 현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체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지금도. 맞아. 언제 현찰 갖고 다녀요, 요새 이제? 안 다니죠, 요즘. 예, 저도 예전에 뭐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구두를 이제 닦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만 그래, 지폐. 찾았던 기억이 나요. 2,000원 뭐, 예, 3,000원 그러니까 소액의 지폐를 갖고 자꾸 뭐 이체하기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카드 내기도 어렵고 그럴 때만 현찰을 좀 뽑았을 정도 또 아니면 뭐 세차할 때 정도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나마도 안 쓰게 되다 보니 현금을 인출한 게 언제적 일인가 싶을 정도가 되면 우리 모든 화폐라는 것은 결국 전산상의 물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크립토 에셋은 뭐 내재 가치를 가지지 않은 허구의 것이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죄송하지만 화폐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에서 네. 일단 가상의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실질 가치와 표피가 분리되기 시작했던 금속화폐 이후의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주장인 거죠. 즉 화폐 그 자체에 어떤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그 자체가 뭐 본질을 반영하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좀 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아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박사님이 또 사실 단순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이 돈의 역사에 관해서 책도 쓰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박사님은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를 좀 인정하시는 듯한 느낌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화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 100년, 2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이게 미래의 돈이다, 이게 미래의 달러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즉, 그 잠재력은 저는 인정하지만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모두 해야 돼. 라는 것은 일종의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건 그분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1812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네. 208년 전입니다만 그때 미국이 영국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제2차 영미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영미전쟁을 벌이냐 하면 영국군이 와가지고 미국의 해안을 노략질해요. 그때는 영국이 깡패였습니다. 기축동화 국가 넬슨 제독부터 트라팔가 해전.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해군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넓은 미국의 동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막 불식 검문하고 납포하고 물건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 나폴레옹한테 가는 군수물자지 우리가 뺏을 거야. 이해되세요? 그 나폴레옹하고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폴레옹을 향해서 군수물자를 수출한다라는 혐의를 잡은 건 분명히 사실이었겠지.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가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뭔데 수색하고 압수하고 심지어 그 선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배에서 종군을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완전 노예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고 제퍼슨 대통령이 역사 쪽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선전포고를 했다가 2년 뒤에 나폴레옹이 항복할 줄은 몰랐던 거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영국군한테 한 선전포고하더라도 좀 주력은 유럽에 있으니까 미국 안 올 줄 알았는데 프랑스가 항복해 버리니까 라이프니치 전투 이후에 나폴레옹이 아무튼 실각해 버리니까 영국이 함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버지니아만 포토막 강을 통해서 올라와서 워싱턴을 점령하고 불살라 버리는 워싱턴 DC. 워싱턴 DC. 백악관이 그때 불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나폴레옹이 건조에 또 복귀하는 일도 있고, 왜냐하면 엘바산에 도망갔던 이제 유배 갔던 나폴레옹이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국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프랑스랑 전쟁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바다 건너서 미국이랑 전쟁한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안 좋고 해가지고 대충 미국을 혼내주는 선에서 또 내륙에 들어갔다가 게릴라전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대충 타협을 받지만 아무튼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백악관이 불탄 날이에요. 백악관 불탄 날. 그래서 백악관이 그때 이후에 저런 흰 석조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전에 나무 건물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일화를 들어보면 벌써 알겠지만 2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 미국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거야라고 하면 뭘 잘못 드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딴 나라들이 뭐 이렇게 영국이 특히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하고 싸우다가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한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죠. 한 세대의 젊은 남자가 다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몰락한 거. 여기다가 또 미국이 그 뒤로도 대공황의 위기도 견뎌내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또 독일을 어떻게 보면 항복시키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피로 그 기축통화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크립토 에셋이 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수많은 자산 중에서 분명히 미래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까 미국 달러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축통화가 되고 시장에서 신뢰,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돈의 존재를 이체시키는 걸 서로 믿으며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인간의 강력한 화폐에 대한 신뢰, 정부가 만든 법화에 대한 신뢰가 대체될 만한 뭔가가 나오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영국이 미국 침략했듯이 기존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과 수많은 갈등, 질환 관계를 거쳐야 패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자산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원래 대체 자산, 특히 정부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기보다는 양쪽 하나에서 그냥 찍잖아요. 윤전기 돌려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채권을 찍어서 그걸 또 정부가 재정적자를 써버리잖아. 이러는 정부의 행태,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미국 정부가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을 펼친 것이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의 이동을 가져왔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 크립토 에셋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저런 코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정책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됐다 싶으면 정상으로 돌리고 시장에 또 크립토 에셋은 이자 안 주잖아요.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지폐로 은행에 이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순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8년에 왜 그때 그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했었나를 생각해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3번 인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자도 안 주는 자산을 이거 우리가 왜 사야 돼? 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잠깐 시장에 한번 패닉이 있었던 거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다시 부활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향에서 보듯이 그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특히 화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치의 괴리 현상은 수천 년 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지폐가 출현하면서 그건 더더욱더, 왜냐하면 지폐 하나의 가치는 이제 몇십 원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5만 원 화폐 우리는 믿잖아요. 신사임당 그림을 보면서 좋아하잖아. 요즘 신사임당 얘기하면 그 신사임당이 생각 안 나고 저희 옆 동네 신사임당 잘생긴 아저씨 얼마 전에 저 출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린 그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또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괴리되며 우리는 이미지만을 추정하고 저걸 믿어왔기 때문에
화폐라는 게 거래되고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네.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이런 많은 갈등 네. 또는 이런 규제들 속에서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들의 속에서 점점 정말 유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자산들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있는 자산이 부각되는 것은 아까 달러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잡게 된 과정이 그들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영국의 몰락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화폐 시스템들의 문제가 노출될 때 반등하는 아직은 소수의 저항 세력에 불과하다라는 네. 점도 좀 인지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참 박시가다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비트코인 단어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영국을 갔다가 버지니아를 재밌지 않았어요? 갔다가 미국을 포토메카. 갔다가 백악관을 갔다가 나폴레옹 얘기까지 이게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예. 갑자기 그 비트코인 얘기해서 궁금해진 게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가 없죠. 그리고 배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식에 넣으면 배당이 나오거나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도 월세가 나오거나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은 시세 차익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대안이 되는 통화로서의 어떤 이제 결제 가능성들. 우리 지금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결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결국 어떤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출판사를 차렸다고 치고요. 네네네. 김 작가님을 제 작가로 모셔가지고 네. 인쇄를 드리는데 네. 코인으로 드릴까요? 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오게 비트코인 한 된다면 5개만 주세요. 계약.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가치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방금 김 작가님이 굉장히 핵심을 지적했어요. 하루에 20%가 빠지고 5%가 오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이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즉 화폐라는 것이 네. 하루에도 20% 오르고 5% 빠지는 화폐라는 게 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즉 저는 현재 우리 이 수많은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다. 너무 큰 기대가 반영된 나머지 또는 또 좌절도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수십 %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미 아직 이거는 화폐로서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지금 그 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찬 미래를 네.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거. 네. 시장의 가격이 점점 더 안정을 찾고 진정되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기가 와야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즉, 그 정부 입장에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립토 커런시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건 투기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할 정도인 거지. 저게 정말 위험하다. 우리의 화폐 발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으로 정말 제가 이거는 그냥 저의 예측에 불과하니까 잊어주셔도 되는데 어떤 코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적인 통화가 주류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거래도 잘 되면서 안정적인 시장 가치가 아주 급등락하지 않는 그런 것이 출현하면 그때는 정말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런 것이 근데 출현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려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전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었던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은행이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라는 평가를 받냐면 그때 당시 전 유럽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종류가 500개가 넘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귀족들마다 전부 자기가 코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고용해서 꽝꽝 해서 여기 인장을 딱 집어넣고 찍는 거죠. 네네. 아시죠? 우리 그 귀족들이 큰 알이 박혀 있는 이 그 반지를 끼고 다니고 그게 도장 대신이에요. 그 빨간색이 거의 쫙 찍잖아, 그 영화 보면. 그 이제 촌농에도 보통 하기도 하고 밀랍에도 하는데요. 맞아. 그게 인장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인장을 모사해서 주화에다 찍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은 위주다.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왕국, 내의 공룡에서는 내 거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의 원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은 10g에 불과했는데 이걸 골드 1골드라고 예를 들어서 금 1온스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갖다가 억지로 매겨서 그걸 사람들한테 발행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발권력이고 그 발권 과정에서 가치가 싼 금속을 가져와서 비싸게 자신의 제국
국민들한테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게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주조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국가가 집회 발권력들을 가지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딱 지난 한 해 동안 3조 달러를 하거든요. 네. 그 3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 그 2년 GDP 분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적자 국채를 그냥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찍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잖아. 왜? 인플레가 날 것 같은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는 미 국채를 신뢰하고 금리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효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조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조 차익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토시부터 시작해서 코인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전해지는 그분들의 재산은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팽창하고 그분들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류가 되고 통합이 되고 권한이 되는 순간 거기는 국가 권력에 준하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코인 만들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잖아요. 금융위원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200개가 있지만 9월 달이 다 폐쇄될 수도 있다. 그만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 요 메시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시라는 거죠.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경제 분석을 하면서도 거기에 올인 베팅은 참 싫어하는. 왜냐하면 제가 하도 틀렸기 때문에. 오늘 전망도 아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의 일이 100%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1812년 미영 전쟁 이야기했지만 지금 벌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크립토 에셋 전쟁은 있다면 크립토 커런시 워가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전쟁의 패턴은 그때처럼 군함을 몰고 가서 총을 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공한 자산이 되고 앞으로 정말 주류가 되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자산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신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그거를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액으로 분산하자. 소액으로. 그러면 뭐 거래소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좀 그 받는 충격들, 타격들은 분명히 일시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충격 자체가 우리 인생과 중요하지 않다면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당신이 그의 미래를 충분하게 믿고 있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자산을 투자하지 말자. 왜? 아까 200년 전 미국 달러 이야기. 그죠. 그때 당시는 어부와 농부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맨날 영국 해군에게 털리는 노략질 당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기축통화 패권 국가가 될 줄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에셋들 중에서 다음 기축통화가 뭐냐. 한 50년 이렇게 참으면 아직 저는 미국 달러 쪽 편이지만 그 뒤에 일은 분명히 모르는 거고 어쩌면 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속에서 두 국가가 서로 너무 견제하다가 둘 다 같이 힘을 잃어버려서 제3세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대체적인 얼터너티브한 초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특히 ESG 관련돼서 전력 사용량 규제가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때 시장이라는 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급하게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조정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안을 믿고 있다면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씩 또 사들어가도 되는 시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박사님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자산이 박사님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긴 한가요?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원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하면 다들 웃으세요. 왜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뭐 랜섬웨어 걸리고 그러면 사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서 보내주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날렸어요 데이터를. 그러는 일들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좀 가격 됐네 그러고서 또 한번
거래소 가서 조금 사보기도 하고 새로 생겼네 하고 또 사보기도 하고 하다가 네. 잊어버리다 왜냐하면 또 폭락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있네 정도인 거죠. 뭐 저는 특히 아까도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50대 초반 중반에 이제 가고 있잖아요.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둔 지가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대충 그 정도 됐지 뭘. 우리 본사회가 시간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막 활동적인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게 주류가 되는 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아들놈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계좌 비밀번호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액 정도 재미있게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미삼아 그냥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오늘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정도 신호를 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조 바이든 정부의 이제 증세 소식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 내용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 소득세율이 20%에서 39.6%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증세를 늘리는 게 왜 주식시장이 하락을 좀 이어지는지. 예. 첫 번째는 맞고요. 맞나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초기잖아요. 지금 뭐 취임한 지 3달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아웃라인을 지금 발표하는 시기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계속 그 코로나 역병에 대한 대응 때문에 재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것들만 좀 했다라면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성장률이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IMF가 6% 이상 보잖아요. 그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이제 점점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벌써 나왔고 두 번째가 그에 이어서 캐피탈 게인 텍스, 자본 차익 과세.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 20% 정도 세금 내던 것을 2배 가까이 되는 39.6인가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에 따르는 실질적 수익이 굉장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 이익이 났다 하면 이전에는 20만 불 세금만 내면 될 게 이제 40만 불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물론 부자 기준인데 우리 다 마음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또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소득세율 기준에 우리가 이제 걸려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걱정하는 거죠. 방아세. 방아세가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감세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2017년 주가가 막 급등했던 게 감세 덕분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빠졌죠. 그때 감세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와서 투자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감세를 해줄 테니까 조세 회피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가 케이먼 군도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다 본부를 옮겨두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존재하잖아요. 그 보물섬이라는 책 혹시 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세 회피 지역들을 다룬 르포 같은 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뭐 효과 없더라. 우리는 이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작년에 3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이대로 가면 뭐 몇 조 달러, 적어도 1, 2조 달러의 적자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세금을 좀 인상함으로써 이제 재정 적자 문제들을 달래고 두 번째 최근 시장 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작년 이맘때 발행했던 10년 만기 국고 금리의 금리가 0.7%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5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2배 뛰었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2배가 늘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정부가 져야 되는 지속적인 이자 부담의 증가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화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번 인프라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는데 그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돈 쓸 데가 되게 많은데 이 성과를 빨리 좀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딜을 좀 거는 거죠.
당신들 내가 이렇게 의욕적인 경제정책, 부양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질문하시는데 부자 증세, 그죠? 여기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부자 증세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증세들을 통해서 우리 이 자금을 조달할 테니까 저 승인해 주세요. 내년 이제 예산안 심의가 그 9월로 다가와 있잖아요. 거기는 그 회계가 그쪽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 재정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니까. 네. 세금 걷어가지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결국은 나쁜 뉴스는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감세를 향해서 내려가던 한때 그 루즈벨트 시절에 최고 소득세율이 100만 불 벌면 90만 불을 세금 걷은 적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시절에 90%. 최고 소득세율. 좀 심하다 이거는. 최상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90% 가까운 네. 세율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낮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올리는 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캐피탈 게인 텍스 이건 이제 부자들 왜냐하면 자본 차익 과세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자산이 있어야 뭘 차익이 나오는 거니까 또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율이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율 내는 거 아니라는 건 절대 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랑 또 다른 게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네. 한국 양도 차익 과세 도입됩니다. 2023년 도입되는데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특히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세금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끈하고 얼마까지 공제해 줄게 정도로 그냥 이야기됐는데 제도 자체가 좀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또 오랫동안 그 주식을 길게 바라보면서 배당도 받으면서 꾸준히 나 노후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길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막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시장에서의 장기 특공 이전에 장기 그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해 한 해 거주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율을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들이 이제 미국엔 존재하니까 모두 다 이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뭐 금리 그때 급등할 때 아주 인플레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별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자체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시장이 그때 막 2월에 3월에 흔들렸냐 하면 만에 하나 이거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금리 오르면 너 어떡할 건데? 그럼 뭐 장이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만에 하나까지. 근데 그것조차 싫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일단 불확실성이 싫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드디어 감춰왔던 발톱, 증세라는 발톱을 또는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네. 이거 재정 정책을 많이 썼으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지 뭐. 더군다나 우리 ESG 해서 2030년까지 저기 CO2 에미션 그 뭐죠? 탄소 배출 관련돼 있는 저감 계획들 발표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매년 뭐 앞으로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뭐 투자 없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의 혁신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인센티브도 주고 채찍도 휘둘러야 된다. 그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분명 수혜 산업들, 인프라 관련 산업이라든가 대체 에너지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라든가 또 정부 통신 관련돼 있어서 이런 혁신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경제 성장이 좋은 일이나 일단 지금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으로 그럼 좀 넘어와 봐서 자, 현재 오늘 날짜가 4월 23일 금요일인데 코스피가 3,186, 코스닥이 1,026. 지난 뭐 3월 달보다는 좀 상승을 했죠. 좀 올라왔죠. 꽤. 실적이 좋아요. 사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는 돈 벌기 힘든 애다. 돈 벌기 힘들어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작년은 BBIG. BBI.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딱 쥐고 가면 되는 해였어요. 확실했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확실하게 부각되고 그 주도주 이외의 다른 주식들은 정말 힘이 없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고생한 은행주. 건설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설, 은행, 철강 이런 거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난해였다면 올해 이제 1월에 시장이 고점을 딱 치고 물론 얼마 전에 또 고점을 갱신했지만 네. 아무튼 1월 초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금리 논쟁 또 재정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시장이 펼쳐지게 되니까 네. 시장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순환매가 근데 그 순환매의 방향성이 뭐냐 하면 이제 계속 검증이거든요.
뭐냐? 올해 기업 실적 좋다 그랬는데 정말 좋아? 기대보다 좋아?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 그쵸.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따블이 났으니까. 실적도 따블이 나야지. 기업 실적 따블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좀 어떤 시장이 됐냐면 프로인 시장이다. 프로. 예. 프로. 전업 투자자들이 이기기 쉬운 시장이다. 프로이시.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모 증권사의 프랍트레이더 팀장님,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해주는, 그러니까 깨먹으면 안 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귀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본부장님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또 술도 못 드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야기만 재밌게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당신은 올해가 훨씬 투자하기 쉽다. 작년에는 정말 그냥 간신히 방어했고, 네. 그러니까 그 3월에 주가 폭락 이럴 때 적절하게 잘 대피했대요. 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재빨리 좀 대응을 해서 3월에 크게 안 다쳤는데 그 뒤에 반등장도 놓쳤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자금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손실 리스크가 딱 있다 생각되는 순간 재빨리 연초에 벌었던 것은 좀 눈물이 나지만 일단 탁 정리하고서 현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보유 종목들도 아주 똘똘한 굉장히 안정적인. 작년에 프로분들이 못 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더블 딥이 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안 와버렸잖아. 아유, 뭐 약간의 또 차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프랍 트레이더를 비롯한 수많은 그 뛰어난 펀드 매니저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계속 그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눈치를 참 서로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네. 좀 머뭇거린 면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작년은 그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나 버리는 상황에서 대응이 어려웠다면 올해는 오히려 정말 지금 최근 들어서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 네. GMO 건설 뭐 주가 한번 보면 네. 또 뭐 건자재 관련된 주, 더 나가서 뭐 철강, 조선, 네. 해운 뭐 이쪽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뭐 저런 주식을 투자하냐라고 불렀을 것 같은 기업들이 올해는 완전히 아주 뭐. 탈바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산업별에 있어서의 어떤 등락이 엇갈리고 실적들이 어디서부터 좋아지고 경쟁의 구도에서는 어떤 회사가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왜냐하면 레벨업 자체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다 올라간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뭐랄까요 좀 이 눈높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비트해 줄 것인가. 네. 저희들 말로는 예상 이익을 계속 앞으로도 상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좀 분석이 필요하고 네. 경쟁 기업들 대비 어디가 이번에 더 좋아지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올해는 이제 읽어야 되는 해다. 올해는 꼭 봐야 되는. 그런 해가 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지만 뭐냐면 아까 인플레 안 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뭐 3, 4월부터 해서 한 6, 7월까지는 있지만 그건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거고 작년 이맘때 유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런 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경제 내에 심각한 금리 급등과 물가 급등이 나타나기에는 뭔가 조금 찝찝한 우리 그 양극화, K자 회복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가에 사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사고 싶어 나도 꼬마 빌딩 건물주 되고 싶어요. 저는 해외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싼 꼬마 빌딩 못 사요. 네. 아무튼 간에 꼬마 빌딩을 비롯한 여러 빌딩들 관심이 좀 가지게 돼서 맞아. 아니 왜냐하면 투자를 최근에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그렇죠. 또 나가서 요새 너무 주거 용식 값이 올랐으니까 또 빌라가 한때 올라가다가 한때 된서리를 좀 맞았잖아요.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가는 어떨까?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명동 쪽에 약속이 있어서 명동 상가를 쭉 보러 다니면서 관광객 안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이 좋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상권이 정말 예전에는 그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었던 점심시간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 임대 딱지 붙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보았다라는 거죠. 물론 저나 김 작가님 같은 유튜버들은 특히 경제 경영 유튜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자이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야 그래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면도 있고 네. 또 저는 저자니까 책 쓰면 그래도 집에서 책 많이 주문해 주시니까 감사히 또 책도 잘 팔고 하는 건 있지만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 인상은커녕 취업도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과연 앞으로 경제 내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특히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뭐 그런 게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화폐가 많이 윤전기 버튼을 눌러 양쪽 완화를 해서 네. 엄청나게 시장에 풀린 돈들이 자본시장에 유입돼서 네. 주가가 오른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인플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뵈면 다른 면도 좀 같이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최근에 명동 갔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명동 쪽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급감한 정도가 아니죠. 예. 명동에 그럼 그 상가의 가격은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이제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안 떨어져요.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안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진 않는다. 오르진 않은 거예요? 오른 데도 있죠. 오른 데도 있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가의 공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자체를 꺾어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한번 깎으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신 공짜로 이 임대를 몇 달은 공짜로 해주겠다. 그 뒤에 임대료를 이만큼 내라. 라는 식의 어떤 딜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의 붐 속에서 부자가 된 분들이 그래도 시장에 참여자가 많으면 부자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건물을 살 거고. 예, 왜냐하면 지키고 싶죠, 이제. 그래서 그런 지키고자 하는 수요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처럼, 어때요? 하고서 이렇게 가본 사람들 자체가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사람들 자체가 또 가격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물주에 대한 꿈, 또는 관심들,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향후 증시가 좀 상승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뭐 한 가지 정도랑 만약에 또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는 신호 뭐 이런 거 한 가지씩 있다면. 네, 이게 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앞으로 포인트는 네. 출구 전략의 속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구 전략. 네, 그럼 바로 지난주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뱅크 오브 캐나다. 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제 깔아앉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어떤 규제를 가하다, 줄이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캐나다 중앙은행이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줄이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줄이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하겠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미 연준이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꽤 인내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의 뭐 그 여러 인사들의 점도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연준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내년 말 정책금리 몇 프로인지 찍어봐.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내년 연말까지 금리 동결. 네. 2023년에도 절대 다수가 금리 동결을 찍었어요. 23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정책금리 제로금리라고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찍어놓은 게 이제 바뀌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점점 금리 인상하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높아지겠지만 제 생각에 올해는 일단 미 연준이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출구 전략을 펼친다든가 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을 거고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자산시장 입장에서 가장 큰 호재죠. 저금리만큼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들의 흐름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해서 뭘 한번 투자를 저축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은 너무나 약해지는 또 은행들 입장에서도 절대 제로금리인데 비해서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은행들의 경영 상태들도 좋아진다라는 건 이건 다시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그렇죠. 은행의 이자의 그렇죠. 그 근원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이번에 어마어마한 이익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들이 난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행들 입장에서 네. 대출에 대한 태도들은 여전히 뭐 긴축보다는 낙관 쪽에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작년만큼 강력한 속도로 풀리진 않겠지만 올해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해다. 그러면 이 유동성의 힘들은 결국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네, 최악은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중요한 거는 뭔가요? 지금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 생각되는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네. 미국이라는 이 세 나라에 이번에 만약 인도에서 발생한 변종이 상륙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로제네카라든가 네.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 또 존슨앤존슨, 얀센 같은 이런 주요한 백신이 안 듣고 재감염된다라면 또 락다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면서 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외부 충격,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는 그래서 인도 사태가 저는 아직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게 하루 3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다는 자체를 보면 일단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변종이 굉장히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염력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백신들이 막아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뉴스인데 만에 하나 못 막거나 파괴돼 버린다라면 또다시 우리 인류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부 충격은 바로 그 농산물 가격 급등 아니겠습니까? 작년 우리 여름에 혹시 기억나세요? 안 그래도 밖에 못 나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태풍이 정말 좀 약간 거짓말 못해서 한 10개나 올라왔잖아요. 이번 태풍 지나가면 다음 태풍 지나가면 그 다음 태풍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고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속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니까 곡물 가격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료용 곡물 수입하느라고 또 곡물 가격이 상승 중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가 왜 우리가 이게 위험하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는 나라는요 엔겔 지수가 낮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이나 식료품에 관련된 지출이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만 해도 한 30% 정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더 좀 안타깝게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절반 이상 혹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거 올해 우리가 봤죠? 텍사스 눈폭풍 보셨잖아요? 네. 그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이 작황이 계속 나빠지고 태풍 대사가 올라오면서 작황 나빠지면서 가격이 오르면 2011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중동 민주혁명, 자스민 혁명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 급등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그 와중에 여러 악재가 터져서 유럽 재정위기, 2차 금융위기가 2011년 발생했잖아요. 그게 유럽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시작됐던 첫 걸음이 2011년이었어요. 뭐 이제 유럽 정책 당국이 잘못한 면도 굉장히 있었고 불운한 면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기후 변화가 취약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이제 중동 마그레브 지역이었고 거기서 유입된 대거 난민 유입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들 물가 상승에 대응한 또 잘못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때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금리 인상했어요, 세상에. 재정위기가 막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3번 인상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까지 이어가는 이른바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위기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2016년, 15년 사이에 있었던 또 그리스의 그렉시트 위기까지. 그래서 지금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이번에는 부디 올해 기후가 좀 잘 돼서 그 취약한 국가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재정적인 건전성들이 약한 국가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다 락다운 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되고 게다가 생필품 가격까지 급등한다라면 지지율이 낮은 정부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위기에 처한 정부들이 극단적 선택들,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쿠데타라든가 지금 우리 벌써 미얀마에서 보고 있죠.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여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가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성들이 떨어질 리스크들. 그게 그때처럼 유럽 재정위기로 간다 얘기 아니라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게 올해 저희 계속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 백신 관련 뉴스를 유럽에서 뭐 집단 면역이 달성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마스크 벗었다는 이야기를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데서 뭔가 충격이 생길 수 있다면 여기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터지면 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강세장을 갑자기 일거에 불어들일 수도 있는 위험 요인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5월달 공매도 재개. 그건 그렇게. 요건 우리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강세장에서 하면 다 죽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승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얼마 전 증권금융학회하고 재무학회 쪽에서 나온 논문들, 저도 이제 그 학교 소속인데, 네. 그래서 논문을 읽어봤더니 시장이 추세적인 강세장일 때 공매도 해가지고 성과는 거의 극히 부진해요. 지금이 엄청 강세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잠깐 뭐 밑에 밀려있는 정도의 네. 시장에 시중자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고 IPO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을 가고 있는 시중자금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공매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항상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도 항상 보면 그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 공매도를 금지하지 급등하거나 안정될 때는 다 공매도 규정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만약에 폭락할 때는 좀 개인 투자나 이런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데 그럼요. 지금 그때는 상승장이니까 그때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저는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깜깜한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깜깜한 극장에서 갑자기 어떤 인간이 저 밑에서 이 성냥을 켜면서 불이야라고 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나면서 악의적인 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상훈련하면서 뛰면서 깔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악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저는 그 분노를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 게 9.11 테러라든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쇼크처럼 미중유의 충격들이 왔을 때 그때 공매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막 공매도 세력들이 기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큰 비극 앞에서 시장이 멘붕해 있는데 세상 망한다는 식의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막 떠들면서 망한다 그러면서 공매도하는 세력들을 놔두는 것은 심정적으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남의 불행으로 그렇죠. 돈을 버는.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너무 감정적인. 왜냐면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만 헬스케어가 다 아픈 분들한테도 돈을 버는데 치유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껌껌한 극장에서 자기가 불을 지피며 불이야라고 외치는 행동이랑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훨씬 더 그들에게 나쁜 어떤 비유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으냐? 근데 그거는 제가 걱정 안 하니까 수출이 올해 20% 이상 증가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수출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거고 이 수출 낙관의 이유는 백신 덕분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정도만 집단 면역이 되고 있지만 차례대로 이 리스트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이제 분노의 소비를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해 본들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악재들. 저는 뭐 그냥 꼭 악재가 있다면이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또 대응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 특히 인도 데이터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후변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일이고 현재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로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망에서 라인업에서 본다면 여전히 경제는 올해는 좀 순항의 여지들이 있다. 좀 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진 데 따르는 중간중간 조정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 상승장이 아직 또 열려 있다. 그렇고 또 순환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더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이 고점에 이제 계속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내가 고점에 못 팔고 결국 폭락하고 난 다음에 팔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또 박사님 그 채널 영상을 보니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주식 도대체 언제 팔아야 돼요? 한국은 수출 꺾일 때. 수출이 꺾일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 쇼크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내수는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수출이죠. 수출. 그래서 수출이 꺾일 때, 근데 수출이 꺾이는 징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다. ISM 제조업지수라고 그러고 매월 1일 날 발표됩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매월 1일 아침 8시에는 한국의 수출 동향이 나오고요. 그날 밤 미국 시간 저녁에는 10시 정도겠죠. 그때는 거기도 장 시작 전에 나오니까 그때는 ISM 제조업 지수. 예,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조금 늦게 주무시면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50 이상, 5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꺾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들 현지에 공장도 옮겨놓긴 했지만 모든 물건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미국 아니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엔겔 지수가 높으니까 비싼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시장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중국이 뭐 내수시장 커진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번 테슬라에 대한 막 죄송합니다. 시위나 막 규제 나오고 막 공격하는 거 보고 있으면 와, 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얼마 전 현대차가 저 사드 보복으로 고생하던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중국 시장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느끼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일단 소비 시장 자체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두 번째 정부의 규제도 엄청 크고 세 번째가 소비자들 자체가 또 보면 좀 이렇게 쏠림이 강한 데 비해 유럽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일단 전체 소비 지출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식료품 비중 이런 건 굉장히 낮은 반면 구매 여력들은 있다 보니까 명품 시장도 크고 내구재 시장도 크고 또 거기 전 세계 수천 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경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도 신속하게 변하고 투명한 시장이잖아요. 깜깜이 시장이 아닌 이런 시장의 경기가 좋아져서 그 나라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개선됐다. 우리도 좋은 일이 많죠. 우리도 거기랑 경합해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걔네가 느끼는 그 미국의 제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반대로 그게 50이 깨지고 특히 40 수준까지 막 떨어지고 45가 깨진다 그럴 때는 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달러 자산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깨지고 45 깨질 때가 그때가 달러 자산 보유의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꺾이면 팔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또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아직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미 연준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한번 길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만은 곧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5월 1일 날 밤 10시 넘어서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금 미국 그 서머 타임이니까 더 일찍 발표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시 전후에서 나오게 되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지금 60 이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게 급락하면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뭐 50선 이상에 있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고 60 이상이면 초호황, 지금이 초호황이죠. 그런 시기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매월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그 수치. 우리나라 수출도 또 전 세계인들이 다 쳐다봅니다. 한국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통계 중에 제일 빨리 발표되는 게 한국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오죠. 예, 그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표됩니다. 장기 투자할 주식에서 위대한 기업은 빼야 한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GE. 진짜 GE는 제겔치 이름을 안 들어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뭐 그 회사 주식 투자하셨으면 진짜 정말 잃어버린 20년을. 제겔치 은퇴하고 20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20년 됐죠. 그럼 계속 하라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그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책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받는 기업들 보면 뭐 이제 지표를 보면 훌륭한 경영자가 있고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기업 내에서의 어떤 직원들의 교육 시스템도 좋고 평판도 좋고 브랜드 가치도 좋고 막 그런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과 여러 가지 이 협회 또 저희들 재무 파이낸스 학자들이
당신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창을 하고 얘는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업이 망조가 들더라. 왜 그러냐면 방심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되게 튼튼하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우리는 경쟁자가 없고 압도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놀아도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만들었던 그 근면성실함, 경쟁자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던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경쟁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가진 아이디어를 짜내는 긴박한 흐름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경쟁자를 따돌려내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을 못 이루고 하던 그 개발자들, 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이 비용을 통제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그 좁은 성공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던 위대한 경영자들 모두 다가 이제 우리 성공했는데 하고 허리를 딱 푸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실패하듯이. 그래서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해의 경영자상 뭐 이런 걸 받은 기업들은 그 뒤 수익률이 5년 동안 시장 지수를 무조건 하회한다라는 유명한 징크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회사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왜? 삼성전자도 부족한 면이 많고 그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울대 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부도 난다 망한다. 미래학자가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촉발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제가 그분 책도 사서 열심히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국민연금 있을 때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읽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위기가 정말 올 수도 있을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이겨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운도 좋았고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과 자기의 실력이 어디까지 이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운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둘은 곱하기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가 지금 성공하고 훌륭한 회사가 되고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게 모두 자기의 성과고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자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영학자나 뭐 언론에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책에서 아마 책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기서 뭐 서킷시티라든가 모토로라라든가 코닥 같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라고 막 칭송하는데 다 부도나거나 없어졌잖아요. 아니면 뭐 남아있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처럼 뭐 지휘도 아까 우리 김 작가님이 잘 사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멜트 취임한 다음부터 되게 고생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뭐 기업 실적이 상당 부분은 또 좀 어떻게 보면 부풀려지고 관리된 면이 있었던 그렇죠.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완전 무결하다라든가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든가 뭐 이게 최고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해지는 그게 어쩌면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회사에 대한 칭송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그리고 특히 그 회사를 칭송하는 아주 찬양에 가득 찬 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벌써 몇 권의 책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런 책들 본 기억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정말 어떤 회사를 갖다가 너무 극찬할 때가 조심해야 된다. 약점이 없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약점을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또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 속에서 기업도 되고 또 인물도 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회사는 완벽해, 이 회사는 최고야,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 위험한 이야기죠. 진짜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사님 방금 전에 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 생각나는 게 사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저렇게 커졌던 이유가 뭐 베조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 사실 거기서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이 컸던 게 그럼요. 거기다가 또 그 좋은 투자자를 만났죠. 그 계속 적자하고 실적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되게 장기적인 VC들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자들이 특히 그 팬클럽처럼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하더라도 뭐 다 부도난다 그러던 시절에도 버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걸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수많은 고객들과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꼭 그 사람 혼자의 위대함으로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죠. 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투자의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죠, 또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이라든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자기 만약에 노력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 그 산업에서 BBRG라는 거기에 안 들어갔다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작년은 진짜 외면받았죠. 외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특히 건자재 산업 작년에도 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 불 뿜는 거 보고서 저도 놀랍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저도 인테리어 했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막둥이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들이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좋은 이제 학교 가야죠. 좋은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학원 친구들이 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애가 똘똘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거북이들을 둔 아빠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딱 하는데 너무 놀랐잖아요. 왜요? 아니 저희가 어디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시간 비는 데를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때 인테리어를 샀어야 돼. 회사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를 정말 사셨어요? 못 샀지. 왜냐면 아니 이렇게 투자 전문가이신 박사님이 인테리어에 그렇게 그러지 마. 예약하기 할 정도 힘든 거였으면 주가가 오를 거 생각을 그래도 제가 했어야지. 미국 리츠 사서는 조금 벌었어요.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아이디어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와 그때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고 그때는 뭐 이러다 말겠지 그랬죠. 근데 왜냐하면 또 주가도 뭐 별로 못 올랐어요. 그렇게 업황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도 이러다 말겠지. 우리 특히 작년 HMM 막 성과 오르고 운송 가격 막 오른다는 이야기 작년 가을부터 있었는데 저 회사가 옛날에 말이야 어떤 회사인지 알아? 이러고 지금 10배 넘게 올랐죠. 그만합시다. 2004년 세계 금융 자산의 순위가 그대로 투자 성과로 이어진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책에 보니까 아니 그 박사님 내용을 보니까 상위 1% 부자들은 10년, 2005년에서 2014년간 가장 탁월한 위험 대비 성과를 기록했다. 반대로 하위 1%의 가계는 가장 수익률이 낮아 0%에 불과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의 역설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김작가 TV에 나오면 수십만 명이 보시잖아요. 네네. 최소 수십만 명이 보는 좋은 채널이니까 그래서 오늘 김작가 TV에 나와서 한 번 더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이제 그 부자 보고서들을 읽을 때 와 돈 많네 뭐 몇만 불이 부자의 기준이야 뭐 이런 거를 주요하게 보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요 사업소득, 투자소득이 대부분이다. 거의 그들의 소득은 그 근로소득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산층 이하 세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뭐 대략 한 1, 2만 불 정도겠죠.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딱 세계 소득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의 어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득 수준을 보면 그 전체 이제 소득 말입니다. 다 근로소득이지. 그렇죠. 투자 소득이 거의 없고 또 투자 성과도 굉장히 처참해요. 처참하죠. 왜 처참하냐 하면 그분들이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안전에 집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게 한번 투자했다 손실 보면 바로 확 우리 손을 확 뺍니다.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았던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손을 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성과가 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가진 투자 자금이 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분을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달러랑 한국 주식에 분산해주는 ETF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서 뭐 미국 같은 데만 해도 6040 ETF들 들어보셨죠? 그 주식의 60%, 채권의 40%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ETF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들이 실제로 많이 개발되어 있고 투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를 좀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손실을 보거나 어떤 위험에 봉착했다 싶은 순간 안전에 대한 그 추구가 굉장히 강하시니까 순식간에 손을 빼서 그걸 예금에 넣어버리는 또는 보험에 올인하는 물론 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정 성향으로 가게 되면 최근 같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축적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반대로 자산을 좀 배분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도 좀 투자를 하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사업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던 슈퍼리치들 세계 상위 1%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올 때 자기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특히 채권 이런 가격들이 급등했을 때니까 그냥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웁시다.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이런 걸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값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M&A를 한다든가 또는 벤처 캐피탈에 돈을 넣으면서 야 지금 창업한 기업들 중에서 자금난에 빠져서 고생하는 기업들 중에 좋은 회사 있으면 사봐 라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네. 즉 저희들이 이 투자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으면서 정말 이 질문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없을수록 안전에 집착하다가 100% 위험에 빠지는. 아, 왜냐하면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예금에 든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쵸,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빠져도 1~2%는 나오는데 실질 자산 가치가 계속 빠진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 문제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다 1%가 안 돼요. 너무나 안전에 집착한 나머지 네. DB형, 그죠? 원금 보장돼 있는 뭐 고정 비율로 하는 거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이자밖에 못 받고 보잘것없는 수익에 만족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어져서 갈수록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위험에 처하는 거죠. 노후 위험에 처하는 거죠. 안전에 집착한 나머지 위험해진다는 말이 그렇죠. 너무 와닿네요. 굉장히 광고를 좀 하자면 6월에 나올 제 책의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우리 김 작가님이 뒤로 뒤집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왜 우리 김 작가님한테 이렇게 자주 나오겠습니까? 다 깨를 가는 중이고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죠? 향이 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재책 꼭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안전에 집착하면 장기적으로 100% 위험에 빠지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를 해야 하고 특히 젊은 20, 30, 40까지 정도 저처럼 50대는 이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젊은 세대이실수록 근로소득이 들어와서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저축이 가능한 시기에 좀 위험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만 물론 관리는 해야 됩니다만 레버리지를 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레버리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에는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제로금리인데 옛날같이 옛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상금 따온 학생한테 금리 12%인데 그냥 은행 예금해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재테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처럼 0.5% 시대가 제 생각에 내년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10억이 있어도 한 해에 이자 소득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5%였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지만 지금은 0.5니까 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든 분들이 10억 예금 넣어도 안 될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투자는 불가피하다. 근데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투자의 위험과 또 자산 간의 관계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하나 자산 또는 크립토 에셋 이런 거면 올인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적어서 저 분산하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시면 분산해주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개발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체에 있어서 꼭 하나에 1억씩 넣어야 되냐? 100만 원씩 넣어서라도 투자를 하면서 점점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더 돈을 투입하는. 왜? 언젠가는 둘이 평균적인 성과에 도달할 테니까. 우린 젊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에 있어서 좀 안목을 키우는 방송, 우리 김 작가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 경제 강의 노트도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미만의 돈을 가지신 분은 좀 이걸 어떻게 좀 분산하고? 지금 같으면 달러 자산 비중을 좀 늘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들이 이제 1,100원 깨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 한 20년 동안 환율 최저점이 900원 후반? 1,100원 정도잖아요, 아무튼. 2007년에 짧았던 시기를 잠깐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원대가 바닥이니까 밑으로 가봐야 한 10%밖에 손실 확률은 없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환율은 급등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미국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산에만 올인하거나 또는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달러 자산도 좀 투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도 좀 금리가 올랐으니까 제일 불쌍한 자산도 하나 사고 또 더 나가서 주식 좋으니까 주식도 좀 사고 또 아까 제가 광고했던 리츠도 미국 부동산 시장 뜨겁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리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요. 배당은 플러스 알파로 주고.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다가 우리 경제 계속 좋아서 환율 계속 내려가면 환손실은 좀 나는 대신 여러분의 임금 소득도 올라가고 재테크 성과 미국 주식은 안 오르겠어요? 재테크 성과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적립 투자를 좀 하시다가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뭐 만에 하나의 우리 블랙스완의 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타나니까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애국 베팅하자. 투자해놨던 달러의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한국 원화의 자산을 투자하는 애국 베팅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 한 번에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공부의 여하에 따라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잘 굴리고 계시다가 우리나라를 딱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미분양이 넘쳐났고 지나가는 이 공덕동 사거리에서도 제발 모델하우스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손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5년 전이거든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을 사도 되고 그때는 뭐 사실 중도금도 다 대출해 줄 테니까 부동산을 사도 되고 아니면 주식이 또 2020년 3월처럼 환율 급등 속에 삼성전자조차 4만전자, 3만전자 될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황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급락해서 시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환차익을 얻은 또 어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놨다가 수익이 난 자산을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면서 애국 베팅하면 기분이 참 이렇게 좋아집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 그 부자 이야기에 세 가지가 생각나는 게 그 애초부터 뭐 돈이 많았던 금수저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분 뭐 우리 이야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가 이제 부자 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분들은 첫 번째는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셨겠죠. 그렇죠. 그거가 첫 출발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근로소득이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예 몸이 망가져요. 아유, 아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투자소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내 시간만을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남의 시간을 사서 더 많은 그렇죠. 돈을 벌게 하는 거. 고용을 하고 또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세 번째가 결국 부자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그럼요. 어느 정도의 적정의 리스크는 그렇죠. 감내해야 되고 그 적정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자산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정도에 대한 기본적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너무 안전에 집착하다 보면 100% 위험에 처한다. 그 말이 진짜 저는 너무 와닿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한테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다음에 뵙기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 한 번만 주세요. 예. 전 뭐 책 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김 작가님 덕분에 카피 하나 얻어간 것 같아요. 정말 뭔가요? 감사하고 100% 안전을 추구하다 100%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벌어 닥친 투자의 시대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면 결국 우리는 이 다가오는 파도에 자꾸 도망만 다녀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면 정면으로 맞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공부의 방편으로서 좋은 채널 그리고 좋은 책들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박사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가?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